정치는 이성과 감동이 적절히 배분되어 국민에게 다가서는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글귀처럼 국민에게 다가서는 예술을 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인이 생각나십니까? KJ 2000 인터넷 신문 창간 특집, 오늘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함께 정치와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많이 더 분주하시죠? 네. 네, 취임 이후에 하반기 상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외통위는 네. 여야 간에 싸움이 별로 없던 곳이었는데 네, 지난 전반기에 FTA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망치, 네, 그다음에 분무기가 등장해서 전 세계적인 망신을 샀던 일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근육질 상임위는 면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남북 관계가 지금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가 지금 조금 해빙 무드로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가 앞장서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렇게 외교 활동 하다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앞으로 유망한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친해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외교가 바로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일본과 중국의 젊은 정치인들하고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도 좀 외통위원장 자격으로 사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B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줄기차게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 의원님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등도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여야의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특별 소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네, 제가 직접 소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이 여야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을 한번 만들어내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행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하는 그런 일을 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남 의원님은 이 소장파 시절부터 한나라당의 개혁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그 정치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늘 쇄신과 미래 자산을 강조하시는 의원님의 생각하는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많이 변했죠. 네, 그리고 이 정계에 입문하셨을 때와 사선을 하시면서 본인의 소신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을 가다듬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을 분산하자. 과거에 우리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 계실 때 총재가 당권 대권 모두 다 가지고 공천까지 다 갖고 계셨어요. 1인 체제의 제왕적 총재의 정당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한나라당의 당권 대권 분리, 공천권 네. 분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은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회의원으로 또 당에게로 일반 국민에게로 점점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줄기차게 한 사람의 권력을 또 국회의원의 권력을 일반 당원들에게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가장 우리 보수정당 한나라당에서 기치를 내걸어야 될 것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네, 일반 국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그동안 뭐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동안 이 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 안보 보수가 우리 보수의 근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넘어오고 2000년대 초까지는 이 경제, 시장 보수가 이 보수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이 자유로운 보수의 정당,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한나라당과 앞으로 이 정당 개혁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정치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 의원님은 정치에 몸을 담은 이후에 영원한 동지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있죠. 몇 명 네. 있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동지는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한 몸으로 뛸 때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아직은 제가 정치에 심각하게 제 목숨을 걸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런 도전할 때가 되면 정말 그런 동지들과 함께 그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유학 시절 부친의 이 사망 소식을 접한 후에 바로 귀국을 해서 아버님의 그 보궐선거에서요. 아버님이 지역구를 이어받으셨는데 아버님은 그 남 의원님의 정치계 입문을 원하셨습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밤, 4일장이셨거든요. 네. 그 마지막 밤에 새벽에 이렇게 제가 잠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명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왜 안 자고 있냐, 들어가서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아버님 모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더니 요새 저한테 정치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내가 아버지 명정 앞에서 여쭤보고 있다. 네. 저희 어머님 말씀이 아버지도 너 정치하시기를 바랬다. 다만 저기도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괜히 바람 들어서 공부 안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정치를 얘기를 하지 말고 공부 마치고 나름대로 직장 갖고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나면 40대 들어서서 한번 정치 한번 시키도록 권유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용기를 갖고 나도 정치에 시간은 빨라졌지만 입문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극동방송 회장님이죠. 네. 김장환 목사님과 이렇게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김장환 목사님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아버님보다 한 살 많으세요. 키도 비슷하시고 성품도 비슷하시고 네. 굉장히 온화하면서 보수적인 분이시고 엄하고 용돈도 잘 안 주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야단 많이 맞습니다. 정치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야단 많이 치시는데 저는 꼭 아버지가 저한테 야단 치시는 것 같아서 야단 맞더라도 또 계속 가서 야단 맞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마음에 힘이 되시겠습니다. 든든하게요. 예, 그리고 저 김장한 목사님 보면서 네. 정치도 상당히 많이 배워요. 김장한 목사님이 저는 침례 교인인데요. 네. 침례 교단은 70세가 돼도 목사님이 은퇴하는 규정이 없어요. 네. 다른 교회들은 70세 되면 은퇴하시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9세쯤 됐을 때 교회에서 막 말이 나옵니다. 은퇴 안 하신다, 하신다. 은퇴하시는데도 하신다면 아드님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네. 아마 후임 목사는 아들을 데려올 거다. 등등 시든 생일날 강단에 올라가셔서 나는 70세 되면 은퇴합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는 우리 아들은 안 시킵니다. 라고 하고 새 목사를 내가 물색해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찾다가 누구를 지금 현재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옛날에 젊었을 때 부목사로 계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젊어서 설득해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분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투표하는데 거의 뭐 100% 가까운 표를 얻어서 되셨거든요. 이 정치에 그런 것이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감동시키고 그렇죠. 네. 그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남 의원님의 평생 반려자시죠. 네.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죠? 대학교 2학년 때 집사람 대학교 1학년으로 만났어요. 네. 그것도 저희 집사람 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대 저는 연대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축제에 1학년 때 만나서 벌써 오래됐네요. 몇 년 되셨습니까? 결혼은 작년 20주년이었고요. 아, 그렇게 되셨나요? 예. 제가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으실까요? 예. 부모는 여기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의원님. 네. 이 사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불법 사찰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 의원님은 불법 사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답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면서 재수사를 촉구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찰을 처음 나왔을 때는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뭐 검증을 다 해준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저 뭐 장관 써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뭐 그런 제안은 안 오네요. 야당 시절에도 사찰 문제가 됐었고 뭐 낱낱이 사찰 당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제가 그만큼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이제 자평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불법 사찰은 저는 정치인이 됐건 민간인이 됐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을 어떻게 뒤를 조사하고 캐고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건 국민 모두가 하지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 들어가지고 좀 속상했던 게 네. 미네르바 구속시키는 거 보면서 사실 속상했어요. 미네르바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뭐 20억 불의 외환을 손해보게 했다는 명목을 구속하는 건 제가 참 보기 안 좋았고요. 그 PD수첩 검찰 조사하는데 PD수첩이 잘못하면 조사해야지. 근데 그 개인들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방송 하차한다든지 그렇죠.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떠돌아다니지 이런 건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거든요. 특히 보수정당이 자유를 억압하는 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찰 문제는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게 앞으로 많지 않은데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창의력,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보는데 네. 말 못하게 하고 표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창의력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불법 사찰 문제는 반드시 없애줘야 되고요. 검찰 재수사 안 하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남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정치하면서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할 생각입니다.